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그 나책형입니다. 나책형을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6일 토요일에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12시에 끝났겠죠? 30분쯤 지나니까 문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카톡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UUTT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국제법 UUTT, 어떡해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잉? 국제법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가지고, 저도 문제를 출력해가지고, 쫙 봤는데, 그러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것 같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였는데, 역대급 난도다. 어이, 역대급인걸?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A급, B급 나눠가지고 중원의 싸움은 A급 4문제, 5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A급, B급의 구분이 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호로만 보자면은 1, 2, 3, 4 앞부분에 9번, 12번, 13번, 17번 해설지에 적어놨으니까 해설지 참조하시고요. 이 정도 8개 정도가 말하자면 B급 7이나 8 해당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2문제가 체감상 이거 A급인데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냉철하게 패닉 상태가 아니고 냉철하게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12개 중에 7, 8개는 유추해서 풀 수 있겠다.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또 이 말에 또 반감 갖지 마시고요. 12개가 A급이에요. 근데 유추해서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학생들 중에서는 최고점은 90점이었어요. 90점. 그래서 잘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추해서 잘 찍었으면 그렇게 맞을 수도 있겠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60점대, 70점대, 과락대. 그래서 너무 어이없고 허탈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넓게 나올 거라고 우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왔었죠. 저명 교수님 책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누군지 아실 거예요. 책까지 같이 읽어오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해설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책에서도 벗어난 논점들이 있고요. 또 다른 그 저명 교수님의 책을 봤더니 거기는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넓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난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방법이 많거든요. 이게 총동원되었어요. 잘 알려진 조약, 매우 디테일하게 동인지 합의인지 이런 것도 바꿔놨죠. 조약인지 협약인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새롭게 출제된 조약이나 문서, 2001년 위법행위 책임 초안 주회까지도 나왔죠. 판례도 니카라과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겁나게 디테일하죠. 국제법 사상도 드디어 출제가 됐죠. 7급에서. 올해 9급에 나와서 우리가 대비는 했습니다만은, 네, 테크니컬한 난도 높이기 기술들이 총동원됐다. 잘 하셨습니다. 출제자님,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걸 열갈 필요는 나열할 필요 없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3개, 무려 13개 협정이 거의 처음 나왔어요.
협정이나 뭐 문서가 처음 나왔어요. 13개. 감사합니다. 공부 범위를 너무 확대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베리베리 땡큐 합니다. 출제자님. 그 판례는 그 새롭게 들어간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콩고 영토 무력 분쟁 사건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네덜란드 국내법원 판례하고 유럽 인권법원 판례가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가 판례 명칭을 몰라도요, 법리 자체는 마무리 특강에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미안하고요. 영국 뭐 이란 석유 회사 사건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이긴 한데, 출제로 보자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이걸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기존 판례인데 새로운 논점들이 다수 출제가 됐어요. 난도가 가중됐겠죠. 그래서 넓게 내면서 기존 것도 거의 준 논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해도 잘 유추가 안 되고 이랬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고득점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80점대 정도가 이제 좀 그나마 고득점. 그래서 올해 제가 보기엔요, 그 외부명사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한국사, 헌법, 제2외국어는 비교적 쉽게 나와서 뭐랄까, 당락 결정에 변수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제법은요, 대부분 또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뭐 최상위권은 좀 잘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좀 하향 평준화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법도 변수가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70점대 정도에서 커버를 쳐줬으면 됐을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관건은 그 국제정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학이 평이해 보이지만 또 공부를 정확히 못하신 분들은 점수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90점대를 커버를 해줘야, 85에서 95 사이를 커버해줘야 합격이 가능한 게 올해 시험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이 뭐 지나치게 낮아버리게 되면 이제 커버가 안 되겠죠. 네, 뭐 70점대 정도로 잘 유출을 해서 그 정도 맞아줬으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컷 예측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총평은 그 정도로 하고요. 간단히 문제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올해는 그래서 그 유추를 좀 꼭 찍나기보다는 유추해서 잘 답을 고른 사람이 유리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잘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예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그 새로운 내용들을 좀 많이 내서 의도적인 것인지 난도 실패한지는 모르겠으건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시험이 25문제로 확대가 되면서 이 정도로까지 확대해서 낼 것 같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새로 공부하는 이제 내년을 대비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난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관습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얘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1번이 맞죠. 법적 확신만을 통한 관습법 성립 부인, 뭐 이요소설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일반 관용도 필요하다. 2번에 집요한 반대자를 인정한 그런 대표적 판례 아닙니까? 앵글로-노르웨이안 피셔리스 사건, 줄여서 피셔리스로 했네요. 3번에 인도령 통행 사건이죠. 두 국가 간 관습 성립할 수가 있다. 북해 드래곤사 단기간에 관습이 형성될 수는 있다라고 봤잖아요. 속성 관습법을 인정은 아니지만, 네, 시작은 굉장히 좀 출발은
산뜻하죠, 그죠? 이번 국제법 역사 올해 9급에 나와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죠. 빈켈스훅은 그 의사주의 내지는 그 법실증주의와 의사주의하고 같지는 않지만 대략 갖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연법론이 아니죠. 젠틸리 국제법학을 신학이나 윤리학으로부터 분리하고 확립한 학자. 보통 그 책에서는 그 최초로 뭐 확립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분리해서. 3번은 막 많이 잘 섞어 있었어요. 주어지는요, 유스 겐티움 마민법이죠. 유스 겐티움을 유스 인터겐테스로 바꾸자 했고요. 4번의 그 벤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유스 인터겐테스를 인터내셔널 로로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이죠. 네. 잘 아시겠죠? 이제 사상과, 접니다. 총론 파트도 낼 거니까 총론 파트 공부 좀 하고 오쇼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3번에 국제법상 주권 면제. 네, 그 이번에 그 체포영장 사건, 이게 이제 처음 들어간 것 같고요. 1번에 늘 나왔던 것은 법의 적용에 대한 동의가 법정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 즉 면제 포기죠. 포기로 간주될 수 없다. 늘 나온 논점. ICJ는 체포영장 사건에서 주권면제의 법리보다 강행기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는 다수견을 제시했다. 이제 뭐 다수견, 소수견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죠. 감사합니다. 공부 범위를 엄청 이렇게 넓혀주시고 계시죠. ICJ 일관된 입장은 뭐예요? 일단 양자가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굳이 말하면 주권면제 법리가 더 중요했죠. 외무장관의 면제를 침해했다. 인도에 대한 죄를 범했지만 어쨌든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현직 외무장관의 인적면제를 침해했다. 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케이스죠. 주권면제 법리와 강행기범 내용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걸 뭐라 표현하세요? 양자는 전세의 평면을 뭐 달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실체기범과 절차기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 논점은 제 기억상 새롭게 나왔어요. 이 논점은요. 이탈리아 체계법원 페리니 사건 국제범죄에 대해서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를 했다. 그래서 그 면제의 묵시적 포기론 이야기를 한 것이죠. 4번에 뭐 승인제도도 이건 뭐 B급 쉬운 거죠. 네, 1번에 그 정보 승인 합헌성 원칙이 아니고요. 사실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일방행위, 재량행위 뭐 이런 것을 만든 겁니다. 이번에 창설적 효과설은 법인격을 부여하죠. 법인격자를 창설하는 거 아닙니까? 3번에 철회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무조건 뭐 승인이고 뭐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반란 집단이 소재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아닌 제3국은 교전단체에 승인을 할 수가 없다. 뭐 제3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교섭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고요. 자위권은 이건 여러분들이 유출을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아마도 그 3번 논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고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좀 볼게요. 1번 뉘른베르크는 자위권 관련 케이스는 잘 아실 거고요. 자위권 발동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법리를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거잖아요. 자위권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됐던 겁니다. 이번에 콩고 영토 무력 분쟁 사건 잘 아시죠? 비정규군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 정확히 우간다의 이렇게 대사관을 공격했잖아요. 우간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왠지는 아시죠? 이 비정규군은 일종의 사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콩고로 귀속되지 않는 한 자위권 발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유엔 2001년 유럽행위 책임 추한 주회에 따르면 자위권 행사가 유엔 헌장 제2조 사항 의무 외에
다른 국제 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의 위법성은 동항의 조항 위반과 관련되는 한 조각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원래 문헌에 보게 되면 그 문서 보게 되면 동항과 관련이 없으면 조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력상 금지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위반이면 위법성 조각으로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유엔 헌장이 아닌 캐롤라인 공식에 의하면 수락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그 예방적 자위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방적 자위권. 그런데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까지 여기다가 예방적 자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요. 캐롤라인 공식에 의해서도 어렵습니다. 왜? 캐롤라인 공식에서는 imminent죠. 무력 공격이 imminent, 급박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임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캐롤라인 공식 또는 웹스터 공식이죠. 웹스터 공식에 따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imminent 한 것은 가능한데 아직 임박하지 않은 것까지 예방적 자위권 내지 선제적 자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요 캐롤라인 공식에 따르더라도.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웹스터 공식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으면 유추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네, 들으신 분들 반감 갖지 마시고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국제 6번입니다. 국제기구 국제협행위 체계 관련 책임에 대한 설명을 옳자 하는 것은 요것은 제가 마지막 그 마무리 특강에서 법리 자체를 말씀드렸는데 유심히 보신 분들은 맞췄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제기구 책임에 대한 거죠. 2001년 초안부 자위권 당에 포함됩니다. 6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UN PK 활동 네덜란드가 실효적 통제를 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네덜란드에 귀속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거 기억하시죠? 원래 평화유지군의 그 직무상 활동은 유엔이 책임을 지는데 파견국이 통제하고 있었던 사안이면 파견국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UNKFR 코소보 관련된 군대인데요. UN 코소보 프로세스인데요. 행위는 피고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에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다. 네, 이건 국제기구 책임과 당사국들의 책임이 구분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협약의 당사국들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그런 판례입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초안에 의하면 국제기구 행위의 유효성은 국제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2번과 3번 중에서 고민했을 텐데 2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거고요. 3번은 제가 마지막 그 마무리 특강에서 논점, 법리 자체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7번 위법성 조각 사유.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쉬운 문제인데 기본 법리 자체, 기존 개념 자체가 안 잡히신 분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은 이 자연적 또는 물리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행위로는 발생될 수 없다. 제가 강의 시간에 반란단체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필요성은 대응조치, 자위 등의 사유와 같이 선행되는 국제의무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한다. 긴급피난은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죠. 불가항력과 달리 전환의 경우 행위 주체 측면에서 의무의 준수 여부는 선택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건 제가 회피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죠. 불가항력은 회피 가능성이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환이나 긴급피난은 회피 가능성이 있지만 회피하게 되면, 즉 의무 위반을 회피하게 되면 전환은 뭐예요? 국가기관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법익이 침해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피할 수 있지만 회피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선택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동의국이 상대국에게 사후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는 동의국의 상대국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저해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 동의는 사전 동의도 되고요. 사후 동의도 되는 거죠. 사후 동의했으면은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는 거죠. 저해되는 거죠. 8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무리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 마무리 특강 강의나 또는 교수님들 교재를 안 봤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이것은 법률을 그대로 긁어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4번만 보시면은 이 법은 대한민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 외국인에게 적용하겠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 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집단 살해죄 아닙니까? 당연히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은 처음 나왔는데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올해 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법률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고 그 일환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도 마무리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아마 앞으로 그 내년 시험에서도 우리나라 관련 대륙분해 이지 난민 이런 것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9번입니다. 유엔 인권 보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기출 낸 거죠.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제도, 모든 회원국의 적용, 인권위원회, 경사리의 보조기관이었죠. 헌장에 따르면 총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원조하기 위하여 공고를 한다. 구속력이 없겠죠. 인권고등판무관 많이 했었죠.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가 임명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무총장이 임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10번도 그 해양법 협약이 매우 디테일하게 나왔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봤던 그 교수님 책에도 잘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엔 좀 그대로 유추를 할 수 있지 않나 답을.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해양 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가 없다. 당연하죠.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통해서 내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국제해적위사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11부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총회 권고에 따라서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가 있다. 이거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일개 해적기구 이사회가 어떻게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정지시킵니까? 권리 특권을. 그럼 반대로 그 총회가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85조 1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 규정과 해양 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 대우 조항의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126조. 잘 안 봤을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내륙국의 국기를 개항한 선박은 해양에서 다른 외국 선박에 부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동등한 대우를 받죠. 이건 당연하지만 또 131조에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해양법 협약의 문제 중에서 딱 이것을 하나 딱 내신 거죠. 출제팀에서 정말 권유했을 것 같다. 해양법을 내야 되겠는데 웬만한 것은 전부 기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내신 게 아닌가. 네. 자, 유추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는 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추신 분은 유추 가능했죠, 선생님. 틀리신 분들은 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장난치면 안 되는데 이미 시험 끝났으니까 결과를 또 이제 잊어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11번의 국제우주법. 얘도 조금 어려운데 역시 제가 보기엔 유추 가능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근데 사실 문제 어렵게 내려고 했어요. 1번 보세요. 등록인데 등록이 행해진 그랬죠. 행해진 우주 물체 관련된 추가 정보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 이건 오답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록 자체는 의무잖아요. 강제 등록이니까. 근데 등록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재량입니다. 제공할 수도 있고 송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은 잘 아시겠죠?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아실 거고. 86년 외국군으로부터 지구의 원격 탐사에 관한 원칙 제13회 해석상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 자유 원칙을 기반해서 보면은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우주 사용의 자유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새로 나오는 그런 판례나 조약에 먼저 주눅이 들어버리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출제하신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먼저 나 이거 안 봤는데 이거 뭐야 원격 탐사 원칙 안 봤는데 책에 있긴 했는데 이게 책에 있어요. 책에 있긴 했는데 내가 안 봤는데 그러고 들어가면은 집니다. 안 되겠죠? 최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에 기반해 가지고 유추하셔야 돼요. 4번은 쉬운 논점이죠. 반환 대회한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유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틀린 사람 미안해요. 자, 그리고 몇 번이에요? 12번 DSU. 이건 뭐 그냥 DSU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문제 같은데 1번에 그 21, 4번만 볼게요. DSV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 사항을 적극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3국을 제외한 그렇지 않죠? 21조 6항에 보게 되면 모든 회원국이 이행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경제법이 아마 내년에는 뭐 제 생각에 5문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확대해서 조약 자체가 나오거나 하여튼 그 국제법은 호 시절이 3년 전부터 갔죠. 이미 갔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기출은 이제 참고만 해야 되고요. 미개척지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정말 따박따박 이렇게 봐야 된다. 자, 13번 국제기구.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요. 국제기구가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ICRC 민간단체 국제기구의 정부 간 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받고 있다. 네, 책임 초안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규정 초안. 국제기구 행위는 그 행위 발생 시에 국제기구가 문제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당연히 셀프 아닙니까? 86년 협의학 제6조에 따르면 이것도 사실 잘 나오는 조약은 아니었잖아요. 나왔어요. 국제기구 조약 체결 능력은 그 기구의 규칙에 따르는 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국제기구는 설립 조약사항의 명문 규정 이상으로 조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뭐 떠오르세요? 네, 묵시적 권한 이론 있잖아요. 그 조약의 목적 달성을 그 기구의 목적 달성의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률 행위도 다른 조약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4번 극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좀 넓게 나왔는데 우리가 주로 봤던 그 책에도 잘 언급이 안 돼 있는 문제입니다. 59년 남북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80년 남북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의 제약 당사국은 네, 남북조약 지역의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남북조약 협의 당사국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다. 네, 아주 그 세부적으로 논점이 깊게 나왔습니다. 맞는 거고요. 북극 지역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일부 민간단체는 오타와 선언, 이건 여러분 그 마무리 특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텐데 설립된 북극 이사회의 연구 참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며 북극 이사회 의사결정은 절대 다수결에 의한다. 네, 절대 다수결 아니고 컨센서스, 총의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남북조약 환경보호정서는 남북 환경보호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남북조약 지역에서 과학적 연구를 제약하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금지한다. 이건 제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눈여겨봤을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원점이고요. 네, 북극과들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정부 간 의회 간 기구, 비정부기구는 북극 이사회로서부터 observer주의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고요. 오타와 선언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묻고 있어서 좀 난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조금은 화가 났던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일본의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반려한 후에 일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가 확정되는 일자에 그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해서 반려한다. 우리가 조약 공부를 열심히 이제 같이 했잖아요. 했는데 문장이 좀 길죠. 이거 뭐 쉬운 이야기고요. 이번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개정하는 합의는 개정하는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기존 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드디어 나왔죠? 개정과 수정. 네, 3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건데 간단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포인트죠.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조약의 당사국, 개정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전 조약을 시행 정지시킨 것만이 당사국의 의사이었음이 후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에 전 조약은 그 시행이 정지된 것으로만 간주가 된다. 이거 59조 연속조약에서요. 당사자가 같을 때 이야기죠. 얘도 그 드디어 나왔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 3번이 어디가 틀렸는가를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조약의 불소급에 따라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복종해야 되는 이 협약상 규칙의 적용을 침해함 없이 이 협약은 그 반려 후에 국가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게 뭐예요? 협약 불소급 원칙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답이 어디인 것 같아요? 네, 그 첫째 문장의 단어에 조약이 아니고 협약입니다. 단 한 글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4조 협약 불소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28조인가요? 그 조약 불소급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겁니다. 네, 29조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약 불소급하고 협약 불소급하고 이게 차이를 알고 있는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3번의 조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 자체가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를 내신 분들은 조약문을 그대로 알고 와야지 그 16번 문제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약문을 거의 그대로 긁어서 내면서 거기에서 한 단어나 한 글자를 바꾸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좀 심하지 않소? 출제위원님 어떠세요?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조약문을 꼼꼼하게 보고 중요한 조항들은 단어 하나 바꾸지 말고 알고 와야지. 출제위원님이 그렇게 해보시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그 업무를 할 때 조약을 암기해서 그 업무를 봅니까? 조약 내용이면 조약을 펴놓고 그거 볼 거 아니겠습니까? 화낼 일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오답을 그 잡았다는 게 좀 과도하다 이런 느낌이 저는 주관적이지만 듭니다. 그래서 3번은 이 사조 협약 불소급에 대한 이야기라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맞는데 저도 창피하지만 저도 유추해서 맞추긴 했지만요. 이 소거법 맞추긴 했는데 보면서 이게 어디가 틀렸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 사조의 제목이 협약 불소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냈구나. 참 잘하셨네요. 네. 그 16번입니다. 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사기관은 접수국과 파견국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만 접수국의 영역 내에 설치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기관 설치할 때는 접수국의 동의라고 돼 있죠. 영사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호 합의인데, 영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접수국의 동의입니다. 이게 4조 1항이죠. 네, 4조 1항. 2번은요, 접수국의 허가가 아니고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네, 이게 이제 6조면 6조. 허가가 아니고 동의예요. 3번은 잘 아실 거예요. 구조에 이제 영사 대리가 들어가잖아요. 구조에 의해서. 4번이 답이 명예영사. 네, 명예영사를 제가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공부를 하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영사협약에 지금 최근에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영사까지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봐보세요. 네, 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상이한 국가 내에 두 개 영사기관 간의 영사행랑 교환은 당의 두 개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몇 조죠? 58조 4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아시겠죠? 기본 조약들은 샅샅이 공부하고 오세요.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17번은 이것저것 많이 나와서 혼란을 야기하려고 예를 쓰셨는데 답은 좀 쉬워 보입니다. 1번의 그 생페테르부르크 선언 기억하시죠? 이건 이제 최초로 이런 거 규제해가지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나는데 2번은 뭐 전수유론 공공 양심의 요구를 강조한 입장. 요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마르텐스 조항에 대한 거고요. 교전절이나 전수유론은 그 반대입니다. 법이 있더라도 법을 뛰어넘어서 국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확장 탄환에 관한 헤이그 선언 덤덤탄 사용 금지. 4번은 그 CCM이죠. 집속탄에 관한 조약. 이거 금지 대상 무기의 객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약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어렵게 내려고 했지만은 뭐 답은 쉬운 아니죠. 그냥 쉽게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쉽게 쉬운 문제인데 안 쉽게 보이려고 이렇게 뭐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18번 문제는 제 생각에는 유추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또 3번 문장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요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유추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1번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한테 기탁해야 되는데 보통 그전 시험에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되는데 ICJ 재판소장한테 기탁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ICJ는 인도령 통행권 사건이죠. 기탁의 법적 효력은 유엔 사무총장의 송부행위에 의존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공부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시나요? 도달시였죠. 사무총장에게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ICJ 규정 당사국한테 송부됐을 때 반려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2번은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노르웨이 공채 사건. 원고국이 일정한 유보를 첨부하여 선택 조항을 수락한 경우에 피고국은 수락선언의 성격에 따라 원고국의 유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당연히 가능하죠. 유보의 그 상대적 효력에 따라서 프랑스의 그 자동 유보를 노르웨이가 원용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이것도 많이 봤던 논점이죠. 그 4번을 보시면 4번은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화내지 마시고 들으세요. 화내지 말고. 자, 요 사건 자체는 대략 아시죠? 근데 요 사건에서 뭐라 했냐면은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 범위가 원고국의 선택조항 수락 범위보다 제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ICJ 관할권은 수락선언 상원형의 가능성에 따라 원고국의 선택조항 수락 범위에 기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논점은요, 36조 2항 해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조항의 수락 범위가 같아야 됩니다. 그 원고가 넓고 피고가 좁아요. 그럼 뭐에 따라 해야 됩니까? 피고죠. 피고국, 공통분 뭐죠? 피고국의 수락선언에 따라서 관할권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좁은 범위로 수락한 나라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부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했으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유출을 못하죠. 예.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와라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고요. 당연한 거지만 그 3번은 이 논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 논점은 제 판례집에 있는 논점인데 이 논점을 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낸 거예요. 18번에 보면은 니코라 사건이죠. 선택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는 동조항에서 부담한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되는 것이지 약속의 종료를 위한 조건과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유보의 상호주의인데요. 다른 나라가 선택조항 수락할 때 부과한 모든 유보를 전부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죠. 실질사항에 대한 유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지 예컨대 기간 제가 3년으로 했으니까 나도 3년 이렇게 그런 그 형식적인 요건을 유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이 논점도 처음 나온 논점이고요. 네, 문제를 읽다가 좀 힘들 수 있는 약간 긴 문장이네, 그죠? 자, 19번입니다.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간 어렵게 낸 건데 제가 다시 보니까 여러분께서 유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런던 덤핑 의정서가 96년이죠. 해양 환경에 유입되는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쭉 가서 사전 배려 원칙을 채택했다. 요거 기억하시죠?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사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 문서들에 런던 덤핑 의정서도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 사전주의 원칙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건 암기사항이죠. 여기서 사전 배려 원칙은요, 사전주의 원칙이에요. 사전주의 원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Precautionary Principle이죠. 그 다음 2번은 이 조약이 처음 나왔는데 이 조약을 모르더라도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나 군함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별인 거고. 라노 사건 이건 아시겠죠? 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형평의 원칙이긴 하지만 하류국의 동의를 얻어야 상류국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4번에 뮤즈강 사건 PCIJ면은 최소한 45년 이전 케이스구나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월경 피해 금지 의무 어디서 처음 말했어요? 41년 트레일 재련소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4번 틀렸다는 것은 알아지고, 당연히 사전 배려 원칙이 언제 나왔어요? 85년. 4번 틀린 거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1번을 암기를 하고 있으면 쉬운 이야기인데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유추가 가능한 그런 문제 같아요. 듣고 보니 그렇죠. 화내지 마시고. 자, 20번 TBT 협정인데요. 국제경제법에서 조약문이 이렇게 나온 적은 제 기억상 처음이네요. 조약문이 나왔어요. 내년 시험에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조약문 낼 거야. 조약문 공부하고 와. 존말할 때 공부해. 이런 건데, WT 협정의 조약문이 막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되는데, 요 조약문 자체는 제 경제법 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약문을 삭제할까 하다가 남겨놨는데, 조약문까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좀 쉽게 맞췄을 것 같긴 해요. 기술 규정은 사소한 성격 개정 추가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개정 및 규칙 또는 대상 품목의 범위에 대하여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게 1조 6항에 보게 되면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개정 또는 추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약문을 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조약문을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술 규정이 뭐 목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유지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해 보이십니까? 당연해 보인다 그러려고 하다 제가 또 여러분 욕하실까봐. 그 3번은 우리가 그 판례, 그 이씨 정어리 사건 판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쭉 가셔가지고 너무 그냥 기니까 읽기 싫어요.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포인트죠.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자기 나라의 기술 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조화 의무죠. 국제표준에 기초할 의무. 4번은 그 동등성에 대한 거죠. 상호주의 원칙 기반해 가지고 다른 나라 기술 규정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호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다 했고요. 이제 2021년 대비 방향을 말씀드릴 차례죠. 첫 번째는요, 기존에 보던 우리가 많이 봤던 이제 시중에 나와 출간된 교수님 교재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많이 봤던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좀 더 강화시켜서 공부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조약을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다자 조약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제 생각에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건 조약 문장까지 정밀하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조약들은 좀 내용을 좀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조약을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약 문장, 내년 시험은요, 딱 조약과 판례예요. 쉽게 말하면. 조약문은 조약 문장을 좀 많이 낼 것 같고요. 판례는 확대하되 심화해서. 자, 이번에 판례집을 개정하면서 또 판례를 한 20개 정도 더 넣었어요. 한 180개쯤 되는데, 그 판례들의 원래는 이제 주요 쟁점과 결론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실관계, 좀 덜 중요한 사이드 쟁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좀 강의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기존에 해오던 뭐 조약 강의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국제경제법이 아마도 그 5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예전에 그 사법고시가 경제법이 5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협정이 28개가 많잖아요. 그걸 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산지라든지 뭐 선적전 검사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을 좀 해서 주요 조항들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경제법도 판례가 엄청 많죠. 몇 개나 했어요? 600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합의 취하된 것도 다 포함시키자면은 그 중에서 최소한 그 가트 판례하고요, 우리나라 관련 판례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점 정의 단권화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해봤는데 범위가 넓은 만큼 암기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본 조약들은 조약문을 다 보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그 우수한 조약들, 의정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요 내용들을 제가 요점 정리서에 잘 추려 넣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단권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추액이 제가 세 가지를 했죠. 베이스를 까는 게 요점 정리 단권화, 그다음에 한 축은 뭐예요? 한 축은 조약, 한 축은 판례. 이 세 축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시켜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그 보기엔 국제법은 좀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넓게 나왔지만 조약이 있고 판례가 있어요. 있는 판례를 더 넓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제 정치학이 올해 정도로 나와주면은 상당히 우리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것 같고, 국제법은 범위가 정해져 있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를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 전략 세우시면서 국제법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 많으실 텐데, 조금 더 넓게, 아니 최소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의 그 교수님 책 이외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중요도 위주로 좀 선별해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올해 그 문제를 보고 내년 대비를 해보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새로운 교재에 나와 있는, 제가 주로 보는 새로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해 드려야 되겠다. 기본 강의 때도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겠지만, 그 교재를 같이 읽을 생각에, 표권반 이런 데서는 교재를 읽으면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주요 논점들을 빠짐없이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방향 잡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해드리는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커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